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에 내뱉은 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72세 환자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분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내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한 가족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당신이 몰랐던 모든 것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 나는 간호사 사라 미첼이고 서울국제병원 중환자실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잡았고 후회와 절박한 사과, 그리고 평화로운 작별 인사를 들었다. 그러나 그 비 오는 10월의 밤, 김재현 씨가 내게 한 말은 나를 전혀 준비시키지 못했다. 그날 밤은 다른 야간 근무와 다를 바 없었다. 형광등은 늘 그렇듯 단조로운 윙윙거림을 내뿜었고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는 실처럼 가느다란 생명선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회진을 돌던 중 307호실 호출등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70이 세로말기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 씨의 상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급박함이 감돌았다. 평소 진통제로 흐릿했던 김 씨의 눈빛이 놀랍도록 맑았고 거의 열병에 걸린 듯한 결의로 가득했다. 주름진 손이 떨리며 뻗어나와 우리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움켜쥐려 했다. 간호사, 사라, 산소호흡기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는 속삭였다. 누군가에게 말해야겠어. 내가 떠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당겨 그의 차가운 손을 내 손에 쥐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김 씨.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사소한 고백이 아니었다. 내 딸, 지원이.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데 엄청난 힘을 쓰는 듯했다. 매일 병문안 왔어. 정말 헌신적이야. 참 좋은 딸이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따뜻한 눈물은 아니었다. 그 눈물에는 죄책감, 두려움, 어쩌면 공포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어. 아무도 모르고.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쥐어주며 계속 말하도록 독려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지원은 내 딸이 아니야. 그가 말하자 그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내 딸이지.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었어. 내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건 이미 평범한 임종 고백을 넘어선 이야기였지만 김 씨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다. 37년 전 나는 아내의 여동생 민서와 불륜을 저질렀다. 2년 동안 지속됐다. 민서가 임신했다. 그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우리는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참이었다. 아내 수진,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아들 태양까지.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더 빨라졌다. 그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나는 그의 고백이 주는 중압감에 얼어붙어 있었다. 도망치기로 한 전날 밤 민서가 조산을 했다.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여기가 아니라 도시 건너편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곳이었다. 합병증이 생겼다. 아기 지원은 살아남았지만 민서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서는 분만대에서 죽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던 헌신적인 딸, 지원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당황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다. 푹 꺼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에 민서가 제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수진, 제 진짜 아내에게 민서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구하여서 민서가 부탁했으니 입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대담함은 놀라울 정도였다. 수진은 내 말을 믿었어요. 언니를 잃고 상심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딸처럼 지원을 키우기로 했죠. 37년 동안 수진은 지원이 입양한 조카딸이라고 믿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그 아이를 사랑했죠.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지원은 내 딸이에요. 내 친딸이고 수진의 조카딸이기도 해요. 내 아내는 친언니의 아이, 즉 남편의 사생아를 키웠지만 전혀 몰랐어요. 이 비밀의 무게는 짓누르는 듯했다. 이 남자는 어떻게 거의 40년 동안 이걸 견뎌냈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비밀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나쁜 게 있어.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김 씨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소나기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태양, 내 친아들, 이 모든 걸 전혀 몰랐어. 하지만 5년 전 그와 지원이 사랑에 빠졌지. 내 피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다.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너무 행복해하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란 오빠와 결혼하게 되어 들떠있죠. 그의 말에는 신랄한 아이러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입양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다. 피로 이어진 이복 남매다. 같은 아버지다. 내 아들이 이복 누나와 결혼하려 하는데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나는 비상 버튼을 눌렀고 몇 초 만에 의료진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 의사가 달려와 즉시 지휘를 잡았다. 그들은 나를 옆으로 밀어내고 김 씨를 안정시키려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혼란 속에서도 김 씨의 눈이 내 눈을 찾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여 내가 읽어야 할 말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말해. 진실을 말해. 그러자 그의 눈이 감겼고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렸다. 10분간의 소생술 시도에도 불구하고 김재현 씨는 오후 11시 47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의 시신을 정성껏 씻어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내 내 손은 떨렸다. 그가 내게 맡긴 비밀은 마치 방사성 물질 같았다.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자정이 지난 30분, 지원이 도착했다. 37살의 아름다운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울어서 붉어진 눈으로 작은 사진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를 307호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아버지 시신 곁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차가운 병실에 메아리 쳤다. 나는 문가에 서서 전문적인 의무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20분 후 지원의 약혼자가 도착했다. 태양은 42살로 키가 컸고 아버지를 닮은 굵은 턱선을 지녔다. 그는 즉시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슬픔으로 하나 된 두 사람, 그들이 피로 이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께서 정말 자매님을 사랑하셨어요. 태양이 지원에게 말했다. 자매님이 자랑스러워하셨고 우리 결혼식이 정말 기대되셨다고 하셨어요. 지원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는 계속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결혼식이 아빠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양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결혼식을 다음 달로 앞당긴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적어도 아빠는 곧 그 일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달. 그들은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시간이 고작 4주밖에 남지 않았다. 수진이 곧 도착했다. 이른 초반에 우아한 여성으로 은발을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고 슬픔 속에서도 품위 있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남편의 사생활을 37년 동안 모르고 사랑하며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비밀이 나를 집어삼킨 것이다. 나는 유전 상담, 근친 관계의 의학적 함해, 법적 파장에 대해 조사했다. DNA의 약 25%를 공유하는 이복 형제자매의 자녀는 유전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적인 덕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지원이가 가진 아버지 이미지가 무너지고 수진이의 37년간의 기억이 산산조각나고 태양과 지원의 관계가 망가지고 죽은 사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이복남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 유전적 합병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죽어가는 환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비밀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경우 간호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변은 갈렸다. 한 위원회 구성원이 던진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 피해는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임박한 것인가? 결혼식은 임박해 있었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높았다. 지원이 태양과 즉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전통적인 한국식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례식은 아름다웠다. 나는 지원과 태양이 나란히 서서 위로와 사랑의 표현으로 가끔 손을 맞잡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이 우아하게 조의를 받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아이러니가 숨막힐 지경이었다. 상례 자리에서 지원이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 하셨나요? 유언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것이 내 순간이었다. 입안에 말이 떠올랐다. 네, 당신 가족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다. 네 가족 모두를 아주 사랑한다고 하셨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지원은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양과 저의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다음 달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초대장을 쥐어주었다.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진 우아한 카드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더 알아내기로. 그래서 윤리적으로 의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병원 접근 권한을 이용해 37년 전 민서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지만 김 씨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었다. 민서 씨의 병력 기록에는 첫 산전 검진 시 유전자 검사 기록이 있었다. 희귀대사 장애의 열성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도 보인자인 경우 25%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 상담 완료. 배우자 검사 권고. 3주 후 작성된 다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배우자 유전자 검사 거부.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진술. 손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는 지원에게도 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태양 역시 보인자라면 그들의 아이는 25%의 확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더 컸다. 이복남매인 그들은 이미 25%의 DNA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대사 장애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심각한 질환이었다. 발현될 경우 심각한 발달 지연, 장기 부전,
그리고 현저히 단축된 기대 수명을 초래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피해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문서화된 유전적이며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주치의인 박 박사님과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박 박사님, 김 씨 가족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의 고백, 불륜, 이복남매의 결혼 예정, 그리고 민서의 기록에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박 박사의 얼굴에 충격과 불신이 스치다가 결국 암울한 이해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사망 시 종료되지만 여기에는 여러 당사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피해는 알고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박 박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전적 위험이 실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학자와 비밀리에 실제 위험에 관해 상담하세요. 그 다음에는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모른 채 이 상황에 빠지게 둘 수는 없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박 박사와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박 박사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며 유전학 전문가 이미영 박사와 상담했다. 이미영 박사의 평가는 심각했다. 이복 형제 관계에 기록된 보인자 상태까지 더해지면 자손에게 미치는 위험은 약 43%라는 것이었다. 꼭 알려야 해. 박 박사가 말했다. 위험이 너무 커. 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물었다. 신중하게, 지원과 함께 유전 상담과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상담사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에게 함께 알리고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잡았다. 나는 지원에게 연락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치료에 관한 의료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태양도 함께 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결혼식 2주 전 토요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 2주는 고문과도 같았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반응을 상상했다. 충격, 부정, 분노, 슬픔. 박 원장은 유명 가족 치료사이자 유전 상담사인 김수정 박사를 동행하도록 준비했다. 우리는 세심하게 준비했다. 편안한 의자와 휴지, 그리고 상담사와 법률 고문의 연락처가 담긴 자료 폴더까지 준비했다. 만나기로 한 토요일, 우리는 접근 방식을 재점검했다.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라고 김수정 박사가 말했다. 사라는 배경 설명을, 박 원장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 다음 제가 두 분이 받아들이도록 도울게요. 오후 2시 정각, 지원과 태양이 도착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편안해 보였고 지원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자신들의 세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앉았지만 지원의 얼굴에는 혼란이 스쳤다. 사라가 서명할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수지 박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두 분께 매우 민감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가올 결혼과 가족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미소가 사라졌다. 태양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정보요?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 지원, 태양.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내게 한 말씀을 하셨어. 37년 동안 간직해 오신 비밀이었지. 이건 너희 가족에 관한 거야. 서로에 대한 진짜 관계에 관한,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야. 지원의 손이 본능적으로 태양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비밀이요? 나는 억지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원아, 네 아버지가 말했어. 네가 입양된 게 아니라고. 네가 그의 친딸이라고.
네 생모는 민서였어. 네가 태어날 때 죽었다고 알고 있던, 네가 줄곧 이모로만 알고 있던 그 여자. 지원은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저 이해가 안 돼요. 제 어머니가 민서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어. 한마디 한마디가 싫었다. 민서 씨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 널 낳다가 죽었지. 그리고 네 아빠는 그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어. 넌 그의 사생아야. 지원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태양이 혼란스러워하던 표정이 점차 공포로 바뀌며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잠깐만, 태양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지원이가 우리 아빠의 친딸이라는 말이야. 그녀가 내 진짜 이복자매입니다. 박 박사가 말을 마쳤다. 네, 두 분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했다. 지원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얕아졌다. 태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이건 말도 안 돼. 태양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말하며 서류철을 탁자 위로 밀었다. 이건 37년 전 민서 씨의 의료 기록이에요. 사망 증명서. 지원 씨 퇴원 서류에 아버님 서명이 되어 있죠.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요.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서류철을 열고 종이들을 훑어보는 동안 나는 진실이 그녀의 이해 속에 새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어. 지원이 마침내 속삭였다. 아버지가 거짓말했어. 어머니 수지는 자신이 남편의 사생아를 키웠다는 사실조차 몰라. 나를 조카딸로 생각하고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 하나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머니의 남편이 친누나와 바람 피운 결과물이잖아. 김수지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원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어야 해. 태양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결혼식, 우린 못해.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우린 혈연이야.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더 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민서 씨의 태아 기록에 유전자 검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삭스 변이비라는 희귀대사 장애의 보인자였습니다. 김수지 박사가 말을 이어갔다. 동일한 열성 유전 질환 보인자 2명이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가 해당 질환을 가질 확률은 25%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평범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의분남매로서 약 25%의 DNA를 공유하고 계시죠. 이로 인해 두 분 모두 동일한 열성 유전자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녀는 다른 문서를 열었다. 유전학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두 분이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경우 심각한 발달 장애, 장기 기능 부전, 수명 단축의 위험이 약 43%입니다. 거의 2명 중 1명 꼴이죠. 지원은 흐느끼지도 숨이 막히는 소리도 아닌 소리를 냈다. 태양은 자리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몇 분 전만 해도 없었던 거리감이 그들 사이에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아이조차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지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입양을 하실 수도 있고 기증자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처해수정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수지 박사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법적 윤리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다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공기가 필요해. 여기서는 숨이 막혀. 태양아, 기다려. 지원이 부르짖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원이 나를 향해 돌아서자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비밀을 그분과 함께 묻어두면 안 되었나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 비난은 깊이 파고들었다. 김 씨가 말하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히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을 모르고 들어가고 아이들과 함께 잠재적 비극을 마주할 생각을 견딜 수 없으셨대요. 사랑이라고요? 지원의 웃음은 쓰라렸다. 그는 우리 엄마를 망가뜨렸어요. 아내를 배신했고 40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미래까지 망가뜨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비겁함이에요. 김수지 박사가 지원에게 휴지를 건넸다. 당신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면, 태양과 결혼해서 이 유전적 질환에 걸린 아이를 낳았다면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때는 더 일찍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에 낀 약혼 반지만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김수지 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 트라우마와 유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 지원그룹, 혼인 무효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자문가 말이죠.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이 전환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수진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지원이 물었다. 그녀에게 숨길 수 없을까요? 이미 남편을 잃었는데 그가 가진 이미지도 잃어야 하나요? 그건 당신의 결정이에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건강과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거죠. 수진에게 무엇을 말할지는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밀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일어났다. 태양을 찾아야겠어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마도요.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걸 모른 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박 박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내가 물었다. 김수지 박사가 대답했다. 필요한 일을 한 거야. 잠재적인 유전적 피해를 막았고 죽어가는 남자의 고백을 존중했으며 두 사람에게 필요한 진실을 알려주었어. 때로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나는 병원을 떠나며 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지원과 태양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사흘 뒤 지원이 전화했다. 만날 수 있을까? 너랑 나랑 단둘이.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원은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몇 주 전만 해도 생기 넘치던 여자는 사라진 뒤였다. 결혼식이 취소되었어. 그녀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모든 하객에게 연락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웨딩드레스도 기부했어. 끝이야. 안 됐어. 내가 말했다. 괜찮아. 네가 우리에게 말한 건 옳았어.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저었다. 태양과 나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 울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뭘 결정했어? 우린 연애 관계를 끝내기로 했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잘못됐어. 법이나 유전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을 넘어서지 못해.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거야. 남매 관계를 다시 쌓아보려고 해. 이번에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짜 남매 관계를. 용감한 결정이네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를 원망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 수지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에게 말했죠. 어젯밤에 앉혀놓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을 보여주자 그녀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무너졌어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그냥 부서져 버렸죠. 계속 37년이라는 말만 되뇌었어요. 우리에게 떠나 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수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녀.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다. 어제 혼자 아버지의 묘소에 갔어요. 거기 서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했죠. 거짓말하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이런 처지에 빠뜨린 그에게 얼마나 증오하는지 말했어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했어요. 고마워했다고 내게 말해준 것에, 거짓말이 계속되는 걸 막을 용기를 내준 것에. 만약 그가 침묵을 지켰다면, 우리 결혼하게 내버려 두고 아이까지 낳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나중에 닥칠 참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래, 고마웠다고 했어. 그리고 용서한다고도 말했지. 비록 아직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고마워해야 해요. 처음엔 당신을 탓했죠. 하지만 당신은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이제 뭘 할 거야? 내가 물었다. 치료. 많은 치료를 받을 거야. 그리고 학교로 돌아갈 거야. 결혼 때문에 석사 과정을 중단했었거든. 지금은 시간밖에 없어. 태양이 몇 달간 부산으로 이사할 거야. 우리 사이를 재설정하려면 거리가 필요해. 서로를 연인으로 보는 걸 멈추고 형제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니까. 수지는 모르겠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길 바라. 하지만 못해도 이해해. 내가 모든 잘못에 살아있는 증거니까. 지원이 일어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날 키워줬어. 날 사랑했어. 그건 거짓 위에 세워진 기반이라도 진짜야. 사랑은 진실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해. 그 후 몇 달 동안 가끔씩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었다. 수지는 치료를 시작했다. 태양은 부산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했다. 지원은 공부에 매진했다. 그들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치유되고 있었다. 김 씨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나는 초대장을 받았다. 결혼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거짓말 속에 잊혀진 어머니이자 이모였던 민서 씨의 추모식이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방치된 그녀의 무덤을 찾아 제대로 된 비석을 세웠다. 나는 이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지원, 태양, 수진, 박 박사, 김수지 박사, 그리고 나뿐이었다. 지원은 생전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양은 만나보지 못한 이모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약해 보였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수진은 언니의 무덤에 꽃을 올리며 오직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말을 속삭였다. 이것이 마무리는 아니었다. 이토록 깊은 상처는 깨끗이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인정이었다. 진실이 묻히지 않고 존중받는 순간이었다. 떠나려던 순간 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했어요. 그들이 계획한 삶은 아니더라도 진짜 삶을 살 기회를 줬어요. 그게 고통을 줬다는 건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고통이 낫습니다. 그걸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37년 동안 그 거짓 속에서 살았죠. 진실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단단한 땅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죠. 김 씨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나는 서점에서 지원을 만났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더 건강해지고 더 중심을 잡은 모습이었다. 괴로워하던 표정은 사라졌다. 살아,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나를 껴안았다. 잘 지냈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유전 상담 문제를 겪는 가족들을 돕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충격적인 진실을 다른 이들이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었다. 태양은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와 지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형제자매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수지는 가족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성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와 지원은 관계를 재건 중이었지만 수지는 지원에게 자신을 엄마 대신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그들의 관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야. 지원이 내게 말했다. 아마도 영원히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솔직해. 진짜야. 그리고 그게 더 나아. 비록 더 아프더라도. 그녀는 최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와 태양,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지한 자들의 무심한 미소가 아니라 진실을 견뎌낸 사람들이 어렵게 얻어낸 미소였다. 비밀 위에 세워진 가족,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 폭로 이후의 치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실제 이야기를 쓰시는 건가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이야기는 반드시 알려져야 하니까요. 비밀은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심지어 파괴적인 진실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김 씨를 생각했다. 끔찍한 선택을 한 결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움직일 용기를 가진 사람. 그가 고백으로 산산조각 낸 삶과 결국 구원한 삶을 생각했다. 계획된 미래를 잃었지만 진정한 형제를 얻은 지원과 태양을 생각했다. 아름다운 거짓말이 무너져야만 진짜 삶을 쌓을 수 있었던 수진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비밀을 맡은 간호사로서 고통을 줄 것임을 알면서도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 죽어가는 남자의 소원을 존중하기로 선택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옳은 일을 했을까? 아직도 모르겠다. 아마도 옳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필요한 일, 용기 있는 일, 정직한 일만 있었을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진실이 항상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실이 현실에 갇히게 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보게 하며 지키고 싶은 환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환상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저 편안한 우리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리 파괴적이라 해도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온다. 때로는 우리의 임무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비극 속으로 무턱대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 씨는 죽어가며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비밀을 안고 내 경력 중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한 가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다. 거짓말이 아닌 정직 위에, 당연한 관계가 아닌 선택된 유대 위에 세워진 가족이. 더 나은 걸까? 10년 후에 내게 물어보라. 지원이 다시 사랑을 찾았을 때 물어보라. 진정한 사랑,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 누군가와의 사랑을. 태양이 모르는 근친상간의 그림자 없이 가정을 꾸렸을 때 물어보라. 수진이 남편의 유령과 화해했을 때 물어보라.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이건 진짜다. 그리고 진짜는 아름답지만 거짓된 것보다 항상 낫다. 진짜가 추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말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 진실을 존중했는지, 묻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있는 누군가에게 넘겼는지. 나는 그 무게를 감당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대가를 알면서도, 그것이 무너뜨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초래한 고통을 알면서도,
어떤 비밀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상처 입히든 무엇을 파괴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김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지원과 태양이 행복을 대가로 깨달은 진리다. 그것은 37년간의 거짓말 끝에 수진이 깨달은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때로는 가장 자비로운 행동이 진실을 말하는 것임을. 자비가 침묵일 때도, 친절이 거짓말일 때도. 진실은 잔혹하다. 그러나 동시에 치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토대이다. 그리고 치유,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느린 치유는 아무리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항상 낫다.